안녕하세요.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경상남도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으로 천문현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었죠. 이 천문현상에 대한 관심은 비단 현재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천문현상에 대한 관측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나라 천문 관측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천문 관측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요. 옛 문헌 속에 잠자고 있던 혜성 이야기를 찾아내 선조들이 바라봤던 우리의 옛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혜성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혜성의 의미를 반란, 전쟁, 죽음, 질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혜성은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19세기 초 대표적인 농민 항쟁인 홍경래의 난을 부추긴 것도 혜성입니다. 진중일기에 따르면 이때 나타난 혜성은 1811년 7월 보름쯤부터 보이기 시작해 12월 말에 사라졌다고 되어 있다. 홍경래는 이 혜성이 혁명의 전조라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혜성의 색깔이 흰색이므로 서울을 서쪽에서 불로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서울에 권세 있는 양반들이 피난을 가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거의 2000년 동안 천문을 관측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상은 하늘을 관측하는 관원과 관청을 따로 둘 정도로 천문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삼국통일 전 신라에는 사천대라는 관청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서운관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관상감을 세워 꾸준히 천문을 관측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관상감이라는 천문학 관청에 속한 천문학자들이 밤마다 하늘을 관측해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한 관측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남아있다. 헨리 혜성은 조선시대 천문학자인 안국빈이 관측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먼저 저자는 책을 통해서 조선시대 천문학자인 안국빈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743년에는 청나라에서 도입한 신법 천문도를 커다란 병풍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이듬해인 1744년에는 청나라에서 구해온 일식과 월식 계산법을 깊이 연구해 조선에서도 서양의 방법으로 일식과 월식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안국빈이 관측한 혜성이 헨리 혜성이라는 것은 천변 등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국빈이 관측한 혜성은 성변 측후단자로 작성되었고 이 보고서들을 베껴서 천변 등록이 만들어졌다.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에 1759년 혜성의 성변 등록이 남아있다. 총 25일에 걸친 관측 기록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 전해오는 것이다. 과연 이 혜성이 헨리 혜성인지 확인해보자. 나는 헨리 혜성이 1759년 3월에서 4월경에 하늘에 어디에 보였는지 호라이즌을 이용해 알아보고 결과를 성도에 그려보았다. 그 결과 안국빈 등이 관측한 혜성의 위치와 호라이즌으로 계산해본 헨리 혜성의 위치는 대체로 일치했다. 헨리가 돌아오리라 예측했던 그 혜성을 이역만리 조선의 천문학자들도 관측해 그 기록을 남겼다. 비록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관측한 것도 아닌 맨눈으로 관측한 것이었지만 그림을 그려가며 정성을 들인 일이었다. 안국빈과 관상감 천문학자들의 헨리 혜성 관측이 있었기에 우리도 헨리 혜성의 관측 기록을 남긴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혜성 이야기에 안상현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이름이 우리 혜성 이야기여서요. 일반인들한테는 혜성은 신비로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해서 이런 혜성과 관련된 그 아이템이 있었고요. 예. 혜성이라는 게 먼 것 같지만 또 우리에겐 재밌고 신기한 존재로 다가오는데요. 이 혜성도 있고요, 뭐 행성도 있고 소행성도 있고 유성도 있고 뭐 단어가 많습니다. 그 네. 개념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태양계가 형성된 게 46억 년쯤 전에 거든요. 근데 그때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점점 큰 걸로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뭉쳐서 행성이 되고, 그때 행성이 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소위 찌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것이 남아 있는 게 태양계 안쪽에서는 소행성이라는 걸로 남아 있고요, 주로. 그다음에 목성보다 바깥에 있는 기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해성 같은 거가 되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바깥에 있던 게 해 근처로 다가오면서 꼬리가 생기고, 그걸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성이 그 꼬리나 이런 데서 먼지 티끌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지구가 우연히 훑고 지나가면은 그 먼지 티끌들이 지구 대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빛을 내면서 사라지죠. 그게 별똥 또는 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행성 또 소행성, 해성 또 유성까지 이제 대략적인 개념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이제 개념을 좀 짚어주셨으니까 책 이야기로 좀 네. 돌아올게요. 우리 혜성 이야기라고 해서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서양사에 나왔던 천문학 이야기가 아니라 네. 우리 역사 속에 나왔던 천문학 이야기를 해서 재밌었거든요. 근데 특히 남이상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하늘에 혜성이 나타나니까 옛것이 가고 새것이 올 징조다라고 해서 큰 화를 입었다는 이야기도 재밌게 네. 풀어주셨고요. 네. 그럼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이 혜성에 대한 인식, 천문학에 대한 인식은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가 중국 문화권에 들어 있어서 고대 중국에서 비롯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혜성이 나타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헌 것을 쓸어내고 새 것을 펼친다. 그래서 제구포신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느낌상 이거는 혁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란이죠, 혁명을. 그러니까 반란이 못 일어나도록 경계 강화를 하든지 뭐 치안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베풀도록 노력하고, 이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모순된 사회를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혜성이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러면 최초의 혜성 관측이 언제쯤인가요? 그리고 우리의 천문학 관측 역사도 좀 궁금해요. 예,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는 기원전 3000년에도 혜성이 관측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역사는 이제 삼국사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원전 1세기 박혁거세 때 관측된 혜성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 정도 된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약간 전에 고조선이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 중국에 이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위만조선이 멸망할 징조로 해석되는 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초기에 우리나라 혜성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2000년 정도 전부터 관측을 했다고 하시니까요. 그때는 정말 망원경도 없었고요. 그냥 육안으로 봐야 됐을 텐데 예. 보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천문 관측을 할 수 있었는지 방법도 참 궁금합니다. 예, 물론 우리는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맨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혜성이 생각보다 어둡거든요. 그래서 별자리 사이에 별 말고 없었던 새로운 천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 훈련받은 천문학자들이 매일 밤 교대로 여러 사람이 관측을 하는 거죠. 천문 관측을 하는 장소도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대별로요. 동양에서는 왕실에서 왕의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했어요. 천문 관측하는 게.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구려에도 일자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일자. 그리고 백제에는
일관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또 그 정부 관청도 있었어요. 일관부라고. 신라에도 아시다시피 첨성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천문학은 달력 만드는 거랑 관계가 깊거든요. 그래서 뭐 사력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역박사, 천문박사 이런 고도로 훈련받은 천문학자들이 있었고요. 고려 시대로 넘어와서 태복시, 그다음에 태사국 이런 것들이 있다가 1308년에 서운관이라는 기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1907년에 일제에 의해서 문을 닫을 때까지 600년 동안 하늘을 계속 관측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론 지금도 관측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2000년 동안에 그 천문학자들과 그 천문학자들이 일하던 천문대, 관측, 시설 이런 것들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 기록이 되고 남아 있는 거죠. 네, 우리 역사에 기록됐던 그 기록서들이 그럼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또 아예 그 관측에 대한 일지를 쓴 천변 등록 같은 게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조선 후기, 조선 시대를 보면은 하루를 밤 동안 예를 들면 관측을 하는데요. 사실은 밤낮으로 관측합니다. 그래서 낮에 관측도 해요. 그래서 낮에 뭐 해무리가 생긴다거나 일식이 일어난다거나 또 뭐 비가 온다거나 우박이 내린다거나 바람의 방향, 구름의 양 이런 걸 관측해서 관측 일지 쓰고요. 그거를 보고서로 제출을 합니다. 그 이름이 풍운기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풍자하고 구름운자 기록한다는 뜻의 기자에서 풍운기라고 하고 밤에는 시간을 3개로 등분을 해요. 그래서 3교대로 매일매일 관측을 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지치니까. 네, 그래서 그 밤에는 성변 측후단자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국왕하고 왕세자하고 그다음에 정승들 그다음에 국왕을 보좌하는 승정원 이런 데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승정원에서 그 기록을 보고 그달 일기를 쓰는 게 이제 승정원 일기가 되는 거잖아요. 맨 앞에 그거부터 쓰는 거죠. 오늘 날씨는 어떻다? 밤에 무슨 천문 현상이 일어났었다? 이거부터 쓰기 때문에 승정원 일기에 남게 되고 그다음에 그 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실록을 작성을 하는데 그 실록 작성할 때 그 사관들이 작성했던 일기, 그다음에 사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에도 그런 천문 기록들이 많이 남게 된 거죠.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문 관측의 역사가 이렇게 좀 자세하고 체계적이라고는 상상을 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요, 서양에서 동시대에 발견됐던 뭐 혜성이나 어떤 행성에 대한 내용이 우리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76년을 주기로 태양 이 궤도를 돌고 있는 헨리 혜성, 예.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혜성인데요. 조선 시대나 또 그 전에도 좋고요. 역사에 기록이 돼 있나요? 우리도 관측을 했습니까? 이제 해성 기록을 찾아보면 삼국 시대, 그러니까 삼국 사기에 기록된 것은 대략 60여 건 있고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도 60여 건. 그리고 그 날수 해성을 기록한 날수만 하면은 대략 뭐 한 1800에서 2000 약 180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해성이 뭐고 예성이 뭐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게 헨리 해성인지를 점검을 해보면 아쉽게도 삼국 시대에는 헨리 해성이 76년마다 이렇게 돌아왔을 텐데 과거에 그의 목격이 관측이 안 됐어요. 기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한 미스테리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근데 고려 시대 이후에는 매번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76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그게 다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우리 역사와 더불어서 재미있는 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지난 4월 23일 밤에는 그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지구로 떨어져 들어와서 별똥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며칠 후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지만은 개기월식이 벌어졌고 그리고 8월에는 그 해성들 중에 하나에 우주선을 보냈어요. 그게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계속 주목을 하신다면은 좀 더 넓은 시야, 넓은 마음을 갖고 잘 사는 건전한 사회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속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해성 이야기를 쭉 짚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호기심을 갖고 좀 넓은 세상, 큰 눈으로 이 우주를 좀 바라보라는 이야기까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과 미소의 차이는 뭘까요? 언뜻 생각하면 웃음과 미소는 표현되는 정도만 다를 뿐 기능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행동생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웃음과 미소는 그 근원과 기능이 다르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다른 걸까요? 또 노로바이러스, 구제역과 같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재난 미생물에 대해서 파헤친 책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을 취하다, 과하게 취하다. 피망, 파프리카, 당근 등 요즘 컬러푸드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노란색은 피부 미용, 주황색은 노화 억제, 초록색은 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반면 색이 적은 채소들, 감자나 양파와 같은 일명 화이트푸드의 인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 이 컬러푸드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영양소들은 사실 색이 없다고 합니다. 비타민 C 하면 떠오르는 노란색이나 블루베리에 들어있다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경우에도 색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과학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난 미생물. 재난 미생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우리 삶을 위협할 정도로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주는 미생물들을 말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미생물이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포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과 함께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유명한데요.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빈번하게 출현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식중독을 제일 많이 유발하는 바이러스죠. 국내에서는 전체 식중독 사고의 19%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없다고 하네요. 노로바이러스는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감염된 이후에도 다른 종류의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재감염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백신 개발이 힘들다는 거죠. 이처럼 이 책은 재난 미생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동물 관찰기.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동물의 일종인 인간을 관찰한 새로운 시각의 책입니다. 인간 행동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해 행동의 근원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웃음과 미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웃음과 미소는 그 원인과 그 기능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행동생물학에서 웃음은 공동의 적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경계와 비웃음의 신호였다고 합니다. 곧 웃음의 근본에는 공격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긴데요. 반면 미소를 짓는 것은 너는 나보다 약하니 너에게는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안심 신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책은 인류의 행동 기원에 대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한 혜성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혜성을 발견하면 그 혜성에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발견해서 우리나라 이름이 붙은 혜성이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아마추어 전문가인 이대암 교수가 발견한 혜성인데요. 그는 이 혜성을 찾기까지 무려 2000시간을 관측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우주는 끈기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비밀을 살짝 보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끈기 있게 한다면 누군가의 마음속에 또는 세상에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